근데 거의 쓰는 거야. 자, 이제 또 엔트로피를 한번 낮춰봅시다. 이 점에 대해서 특히 이것과 관련된 후성 유전학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좋은 질문들이 쏟아졌었어요. 이걸 다 일일이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할 수는 없지만 나중에 전부들 누락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답변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보겠지만 어쨌든 몇 개만 추려서 본다면 그래 맞아요. 이 유전은 DNA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DNA 염기 서열이 뭔가 변화야 유전자가 딱 있는데 그 유전자에 해당하는 그 지역에 염기 서열이 변해야 거기에 따른 어떤 그에 해당하는 단백질이 뭔가 기능 변화가 있어가지고서 결국 그 결과로 형질이 변화되는 건데 원래 그게 바로 멘델이 이렇게 딱 예상한 것이고 물론 멘델이 그때 뭐 유전자가 뭔지 단백질이 뭔지 DNA 염기 서열이 뭔지를 전혀 몰랐으나 그것에 입각해서 전부 나중에 후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아니 형질이 이거 염기서열 변화가 없는데 형질이 변하는 원리가 뭐냐라고 아직 납득이 안 되죠. 당연히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인데 그래서 간단한 예로 이 성장 호르몬 얘기를 한 겁니다. 성장 호르몬에 해당하는 DNA의 염기서열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그것을 얼마나 많이 만들고 얼마나 적게 만드느냐의 그 양적 변화 차이. 그 양적 변화 차이는 사실 그 성장 호르몬에 해당하는 그 유전자 염기서열을 변화 아무것도 없이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따른 결과는 확연한 신장 차이라든가 그런 확연한 형질의 차이로서 나타난다는 얘기죠. 물론 현실에서 사람의 신장은 딱 그 유전자 하나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인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 하나 살짝 바꾼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현상들이 매우 많다는 얘기죠. 그것을 후성 유전학이라고 이제 따로 띄어놓은. 그래서 이제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쩌면 다윈의 자연 선택에 관한 그런 진화론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얘기입니다. 왜 그것이 그 진화론 얘기를 하다가 튀어나오냐면 그 진화론을 비교할 때 라마르크의 용불영세를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은 라마르크가 얘기하던 것이 사실은 어쩌면 후성 유전학과 연결이 되는 건데 우리가 그때는 몰라서 미안하다. 그렇게 인정을 해준다는 측면에서 그때 이제 후성 유전학을 얘기를 한 것 뿐이지 사실 그 둘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인데 자 그래서 사실은 이 히스톤 단백질이 알고 보면 후성 유전학을 조절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히스톤 단백질이 얼마나 거기에 겹겹이 쌓여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경기 활성도와 연관이 있거든요. 그 지역의 경기 활성도가 높으면 그 지역에 있는 유전자들이 발현이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왜 나는 성장 호르몬이 이것밖에 가장 그 크리티컬 시절에 성장 호르몬이 이것밖에 발현이 안 됐고 요만해졌고 나는 내 옆 동네 친구는 이만하고 그때 당시에 이만큼 성장 호르몬이 많아져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동네에 내가 있던 성장 호르몬이 있었던 그 주변에 그 지역에 히스톤들이 엄청나게 때가 낀 것처럼 이렇게 많이 쌓여 있어서 나는 그렇게 된 것이고 이 친구는 그 지역에 있는 히스톤들을 누군가 와가지고 걷어내줘갖고 이렇게 쓱 걷어내줘서 그쪽 지역이 널널해져서 그래서 이제 유전자의 활성이 그 동네가 높아져서 그런 거거든요. 뭐 이해를 했으면 다행이고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고 제가 다만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유전자 발현에 관한 유전자 발현 조절에 관한 사실 이 화두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집중하면서 연구를 해왔는데 후성 유전학이 이제 대세로 자리 잡으니까 이게 전부 다 그쪽으로 비결이 되는 거죠. 옛날에는 이 DNA 단백질 상호작용이라는 것이 매우 편협한 의미로 물론 지금 질문은 히스톤 단백질과 DNA 사이에 이런 구조적인 상호작용. 그러니까 히스톤은
구조적인 지탱을 해주는 것 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데 그거 말고도 여기에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전사인자라고 트랜스크립션 팩터라고 들어본 일 없어요? 없으면 말고 이게 어떤 유전자를 발현을 시키는데 아주 키맨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갖고 많은 분자생물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막 집중을 했었거든요. 전사인자라고 하는 이 단백질들은 어떤 특정한 유전자의 프로모터에만 붙어가지고서 막 그 유전자의 활성을 높이고 그래서 뭐 무슨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줄 알았지 이 친구들이. 그런데 그래서 지금 답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거 말고 히스톤 말고 다른 거 없어요? 라는 데 대한 답입니다. 단백질과 DNA 중에서 이 전사인자들이 무수히 많은 종류의 전사인자들이 어떤 특정한 지역의 유전자 지역에 있는 특히 그 프로모터라고 하는 그 지역에 붙어가지고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그게 많이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지역에 바인딩하는 결합을 하는 어떤 전사인자가 어쩌고 저쩌고 막 평생을 그걸 다 맞춰가지고서 막 하는 나도 그 중에 하나 이었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이게 전부 다 허탈하게 이게 결국 얘네들이 무슨 특별한 요소를 부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결국 이거 걷어내는 거야. 그 지역에 가서 이 히스톤들을 걷어내는 역할을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이 유전자 발현을 경계 활성화를 시키는 게 결국 근본 원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후성 유전학이 매우 일반적인 어떤 유전자 발현, 여기서 얘기하는 유전자 발현 조절은 양적 조절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양적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양적 조절만으로도 형질이 매우 하늘과 땅 차이로 변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후성 유전학이 정말로 거의 주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이제 좀 더 높은 수준의 이 생물학 공부를 올라가시게 되면 훨씬 더 진지한 얘기가 수업 시간에 오갈 수 있겠죠. 일단 그림이 이건 매우 귀엽고 그래서 좋은데 아주 중요한 핵심 질문을 띄고는 있어요. 이거. 왜 하필이면 낮은 데 먹지 높은 데 거 먹느라고 이렇게 그 개고생들을 했느냐. 동의, 100% 동의. 하나의 설정일 뿐이고 기린이 왜 이렇게 목이 길어졌느냐에 대한 뾰족한 무슨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니까 먹을 게 높은 데밖에 없었나 보다. 뭐 상상을 한 거잖아요. 상상. 그때 가본 일도 없고 누가 가봤어 직접 옆에서. 그리고 왜 낮은 데 있는 거 먹지 기왕이면 낮은 데 먼저 먹었겠지. 뭐 먹다 보니까 이제 남은 건 높은 데밖에 없으니까 누군 낮은 데 먹기 싫어서 안 먹냐라고 했을 수도 있지. 그러나 사실 이것을 추적을 한 생물학자들이 있어요. 나중에 정말로 집요하게 정말일까? 정말 기린들은 목이 저 높은 곳에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목이 길어졌을까? 그래서 지금 현대에 있는 기린들한테 살짝 물어본 거지. 인터뷰하면서 혹시 그 길어진 목으로 높은 데 있는 먹이 좀 계속 잘 따먹고 계십니까? 아니야. 관심도 없어. 이들은. 먹이의 높이에는 사실 관심이 없다는 게 판명이 났거든. 그러니까 결국 목이 길어진, 목을 길도록 한 일종의 영어로 얘기한 그 드라이빙 포스는 아니라는 얘기지. 높은데 어떤 먹이의 높이가 아니라 딴 거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딴 가설들이 사실은 이제 막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뭐 싸움을 하는데 유리해서라는 그런 말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그런데 뭐 그 중에서 그것이 또 옳은 것인지 모르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요즘 힘을 받고 있는 가설은 이렇게 딱 펴가지고 그 목으로 물 마시고 하는데도 편하고 뭐 하는 뭐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땅에 있는 물 먹기가 편해서 그렇다라는 뭐 그런 희한한 가설이 있는데, 어쨌든 나의 개인적인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뭐 하든가 말든가 별로 관심을 안 길어봤는데, 중요한 것은 원래는 이 가설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이 자연 선택이라는 이론을 잘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게 쓰나 실제로는 기린이 목이 길어진 원인과 높은 데에 있는 먹이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판명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역시
질문이 좀 깁니다. 두 번째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질문인데, 결국 요지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유전자 변화 없이 인종이라는 것이 후성 유전으로 유전자의 DNA 염기서의 변화 없이 이루어진다는 건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충분히 이해하고 거의 사실은 나도 거의 동의를 할 뻔도 하는 그런 이론인데,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당연히 인종 간에 명확하게 인종을 구분질 수 있는 어떤 유전자 염기서의 변화가 당연히 있지. 어떻게 그게 없을 수가 있는가? 물론 있겠지. 그러나 그 어떤 특별한 유전자의 염기서의 변화가 그 인종을 대표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상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개인적인 어떤 염기서의 차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이 인종은 누구든지 간에 이 인종은 반드시 어떤 특정한 유전자의 요 염기서열이 이런 식으로 있다 라는 그런 것이 확립이 돼야 되지. 그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냥 랜덤하게 무작위로 각각의 염기서열 변화는 있을 수가 있으나, 그것이 이 인종을 대표하는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서 그런 거 많이 연구를 해요. 암 환자들의 어떤 특정한 암 환자에게만 이때 특별하게 존재하는 어떤 특별한 염기서열 궁금해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암이 초기에 아주 심각하게 지기 전에도 간단한 어떤 DNA 테스트만으로 넌 이제 암에 걸렸어 뭐 하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단서로도 쓸 수 있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연구를 하는데,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그게 성공하지 못한 케이스도 있어요. 아직 진행 중이니까. 그와 같은 맥락에서 제일 먼저 시도해 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인종들 간의 그런 유의미한 그 인종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염기서열 차이. 예를 들어서 동양인은 눈이 이렇게 딱 올라갔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정한 마커 구실을 하는 그런 게 있는 이 염기서열 간에 그게 없다는 얘기죠. 그럼 피부색은 도대체 뭐야 이거? 피부색은 물론 멜라닌을 많이 방출하면 피부색이 검어지지. 그런데 그 피부색의 양적인 변화가, 예를 들어서 멜라닌을 많이 만들고 멜라닌을 적게 만드는 것이 정말로 유전자의 염기서열 차이냐라고 되물어보는 것이다. 염기서열 차이가 아니라 그냥 염기서열 차이 없이 양적인, 마치 성장 호르몬에 만드는 양의 차이처럼 멜라닌의 양 차이가 특별한 흑인이 멜라닌 유전자 만든 유전자와 백인의 멜라닌 만든 유전자 차이를 비교해 봤을 때 확연한 어떤 그것을 구분질 수 있는 염기서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없는데도 흑인들은 멜라닌을 많이 만들어내 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거의 대부분이, 물론 흑인 특유적인 어떤 특별한 유전자 중에 염기서열이 변한 것이 있고 백인도 그렇고 있기는 있으나, 그것이 이것을 확실하게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표징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비근한 예로 희한한 얘기를 느낀 건데, 우리의 교포 3세대, 4세대 교포들이 미국에 가면은 조금씩 변해요. 지금 살짝 못 느낀 거지만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일단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 사는 그런 교포 자녀들은 부모에 비해서 피부색이 까무잡잡해집니다. 조금씩. 아무래도 캘리포니아 쪽은 햇볕이 매우 따갑거든, 뭐니까 항상. 그러고 다리들이 은근슬쩍 길어져. 원래 동양인들이 우리의 그 짧은 다리들이 갑자기 쭉쭉쭉 길어져. 아이들이. 그 유전자가 변하는 걸까? 유전자가 그 당시에 그렇게 변하는 거 아니거든. 그런 식으로 조금씩 변화가 오는 것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지역에서 전수되다 보니까 인종으로 고착이 된 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그것이 염기서열 변화로 이렇게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패턴이 계속해서 유전이 된다는 거지. 그 패턴. 그것을 어떤 경우는 이제 파악을 해서, 그 패턴이라는 건 결국 이런 히스톤을 얼마나 걷어내느냐, 얼마나 이렇게 놔두느냐 하는 그것을 유지하는 그 패턴인데, 그것에는 조금만 더 얘기하면 DNA에 특정 지역에 DNA 메틸기를 붙이느냐 아세틸기를 붙이느냐 하는 그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후성 유전학은 바로 어떤 지역에 DNA 메틸기와 아세틸기가 얼마나 붙어있고 떨어지느냐, 그것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실전적으로는 그거야 여러분들이 알 바 아니고. 그래서 그 패턴의 이
방식이 습관화가 다음 세대, 놀랍게도 다음 세대로 전수가 된다는 그것이 일부 유전자의 케이스에서 확인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후성 유전화, 획득 형질이잖아요. 환경의 그 획득 형질이 어떤 경우에는 유전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일부는 이 질문에 일부는 동의를 하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인종 같은 것들도 결국은 후성 유전학의 어떤 하나의 케이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극성, 비극성 공유결합 전기 음성도는 이걸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 차이가 사실 아무것도 없잖아요. 둘 간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과 동일하다는 이 얘기가 실제적인 면에서는 그게 그거거든. 다시 말해서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이 전기 음성도의 차이입니다. 자, 여기서 이 아래는 전부 자기들끼리 하는 데에서 뭐 그러니까 비극성 공유결합을 만들어내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CH4 메탄 비극성 공유결합의 대표적인 거잖아요. 예. 그럼 탄소하고 수소 간의 전기 음성도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탄소는 2.6이고 수소는 2.2거든. 이거 차이는 물론 있잖아. 동일하지는 않지만 이들이 모여서 비극성 공유결합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큰 그런 원소들끼리 공유결합을 이루면 극성, 별 차이가 없는 비극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정확하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자, 이 액체 상태 물 분자들이 어떻게 훨씬 더 가까워져서 물의 밀도가 얼음보다 더 높으냐라는 질문인데 이건 이거죠. 여러분들 나와 있듯이 일정 간격으로 O와 열을 맞춰서 수소결합을 이룰 수 있는 수소결합의 특징은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것인데 순간적으로 부서지고 순간적으로 형성이 되거든요. 액체 상태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이 깨지면 수소결합이 깨진 사이를 비집고 들어갈 수가 있지. 그러면서 동시에 딴 데서 그냥 생기고 그게 아주 찰나에 벌어지기 때문에 액체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그러니까 같은 공간 내에 훨씬 더 많은 양의 물 분자들이 없어요. 얘네들은 진동을 이렇게 얼음에서 이렇게 진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액체 상태의 물은 훨씬 더 이 안에서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반감기 이건 측정해야 돼요. 계산만으로 안 되는 거. 왜냐하면 이 붕괴의 붕괴라는 것이 엄청나게 복잡한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질량이 변하는 걸로 그렇게 다 계산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연대 측정에서 단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어떤 최적화된 반감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연대를 측정할 때 이 반감기가 너무 짧은 걸 쓰면 도저히 안 되고 또 반감기가 너무 긴 걸 쓰면은 이게 조금 좀 부정확한 그런 레인지가 생기고 해서 아주 최적으로 맞게 반감기를 웬만한 경우는 탄소와 우라늄을 잘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는 있지만 어떤 이 갭이 탄소도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우라늄도 아주 정확하게 그것을 측정할 수 없는 그 어떤 회색지대가 아무래도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단점이라면 단점이랄까. 심지어 어떤 일부 창조론을 주창하는 창조 과학자들은 이거 가지고도 시비거든요. 탄소 동위, 탄소 연대 측정 이거 부정확하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니들이 얘기하는 화석이 무슨 뭐 몇십만 년 된 화석이 그거 다 거짓말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거야 그들 자유고 끝난 게? 몇 개 없네. 많은 질문 드렸지만 이것밖에 내가 가져올 수가 없었고 나머지들은 나중에 어떻게든 해봅시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일단 탄수화물
이름 자체가 탄수화물이라는 얘기는 결국 이 세 개가 매우 많이 함유가 된 유기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친수성입니다. 이 OH기가 매우 많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은 전부 다 친수성. 물론 녹말 같은 것은 녹말이나 이 셀룰로즈 같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친수성이긴 하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역시 많은 친수성 이 작용기들을 이 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친수성이라고 분류를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이러한 것들은 이제 유기화학에서는 뭐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지만 그 다음에 일반 생물학 책에도 물론 나와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뭐 말단은 반드시 알데하이드 또는 키톤. 알데하이드와 키톤이 뭔지 일단 전부 알아요? 그게 뭐가 뭔지? 유기화학을 안 했으니 고등학교 때 아무리 했다고는 간주를 하더라도 잘 모르는 거지. 이 탄수화물은 단당류가 일단 단위체인데 그 단당류를 전부 보면은 끝단위 맨 끝쪽이 무엇로 끝나냐 하면은 이 둘 중에 하나로 끝나는데 알데하이드. 쉽게 말해서 알데하이드와 키톤은 다 산소가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부위인데 알데하이드는 한쪽 어깨가 빠진 거고 키톤은 양 어깨가 있는 게 키톤이에요. 다시 말해서 양 어깨가 있다는 얘기는 그 산소하고 이중결합을 이루는 그 중심 양 옆에 또 다른 탄소들이 이렇게 딱 있는 게 이게 키톤이고 키톤. 알데하이드는 두 어깨 중에 하나가 빠져버려서 수소가 여기 와 있는 거. 한쪽 어깨 이렇게 이러고 있는 애가 알데하이드. 결국 공통점은 둘 다 탄소와 산소의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는 게 중심인 그런 작용기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둘 다 어저께 봤던 이 환원적인 당이라는 그 반응을 할 때 이 알데하이드나 키톤이 특별한 경우에 키톤이죠. 이 알데하이드가 이 환원적인 당 반응 그 베네딕트 솔루션과 반응을 하게 되는 그 부위거든요. 그래서 이건 키톤인가 알데하이드인가 볼 때 이거 뭐예요? 키톤이에요, 알데하이드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과당, 프록토스거든. 과당은 키톤이 끝나는 것이 키톤으로 끝납니까? 알데하이드로 끝납니까? 자, 얘가 이중결합으로 있죠. 탄소 이중결합 사이로 두 개가 어깨가 다 있지. 그럼 이거 키톤이에요, 알데하이드야? 키톤이에요, 키톤. 그래서 얘는 프록토스는 뭐라고 얘기하면 키토스라고 해요, 키토스. 키토스가 별게 아니라 키톤으로 끝나는 당, 오스. 이 당의 돌림은 OSE로 당을 이름을 부를 때 돌림을 쓰거든. 키토스, 뭐야? 프로토스, 글루코스, 야라토스, OSE로 끝나잖아. 그래서 이 프록토스 같은 이런 키톤으로 끝나는 거를 키토스라고 그러고. 자, 포도당은 어때요, 이거? 알데하이드로 끝나, 키톤으로 끝나? 여기 이중결합 있는 사이에 여기 어깨가 하나 빠져 있잖아. 수소. 알데하이드로 끝나잖아. 그래서 얘는 뭘까? 알도스라고 해요. 그래서 어쩌다가 시중에 신문에서 볼 때 뭐 키토스라든가 또는 알도스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거 별게 아니라 이거구나 라는 얘기로 자, 시험에 전혀 안 나옵니다, 이거. 그러니까 뭐 걱정할 필요는 없으나 시험에 안 나오지만 최소한 여러분들의 상식적으로 미팅 나가서 필요한 상식이니까. 그래서 아니 알도스도 모르고 계셨어? 그런 정도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성질체라고 하는 아이소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질을 볼 때 아이소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도 이거 분명히 하긴 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의심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아이소머로 이성질체라고 한국말로 이성질체라고 하는 이 아이소머는 보면 이 두 개의 유기화합물이 사실은 분자량은 똑같잖아요. 분자량은 똑같지만 구조적으로 사실 둘이 틀린 물질이거든요. 과학적인 성질도 그것대로 틀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성질체라고 하는데 이성질체는 세 가지 종류의 서로 다른 범주의 이성질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같은 분자를 가지나 이들이 결합하는 이 방식이 달라서 구조가 조금 다른 것들은 구조 이성질체, 스트럭처럴 아이소머라고 얘기해요. 스트럭처럴 아이소머를 우리가 일반 생물학 시간에 다룰 일은 전혀 없습니다. 화학 시간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라고. 그러나 이성질체는 요거 구조 이성질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이성질체도 있어요. 시스 트랜스 아이소머라고 하는 이것은 탄소 이중결합의 방향성에 따라서 탄소가 이중결합을 가질 수 있잖아요. 탄소는 이중결합, 삼중결합까지도 가질 수가 있는데 사중결합은 왜 안 돼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사중결합도 사실은 가질 수가 있으나 엔트로피 때문에 그건 거의 안 돼가지고서 사중결합을 볼 일이 없으나 어쨌든 탄소는 주로 보통 이중결합까지 하는 것이 주로 많이 보게 되는 것인데 이렇게 이중결합을 가지게 되면은 탄소는 원래 그냥 하나의 공유결합만을 가지고 있을 때는 탄소가 매우 자유로운 영혼이라서 막 탄소가 회전문처럼 탄소를 중심으로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막 돌아가. 그러나 일단 탄소 둘이 이중결합을 결합하면 그 자유를 잃어버리거든요. 완전히 그 탄소 둘이 이렇게 이중결합을 벌이고 있는 것은 하나의 판때기가 되어버려요. 여기 양쪽에 탄소가 있게 되면 하나의 평면이 그전에는 이게 돌아가는 회전 의자처럼 마음대로 막 돌릴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이중결합을 벌이기 전에. 그래서 이런 판때기가 되면은 판때기 위아래가 생기잖아. 그런 이 방향성이 생기게 돼서 이제 이 두 개의 탄소를 차이 두고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기에 수소가 아닌 다른 것이 온다면 X라고 여기 지칭한 수소가 오면 그것까지 수소야 그냥 무시했지. 수소 말고 탄소 다음에 이렇게 탄소는 계속해서 공유결합을 하는데 여기에 오는 이 존재가 예를 들어서 또 다른 탄소라든가 모르는 그런 예를 들어서 탄소라고 칩시다. 그렇게 왔을 때 이 방향성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새롭게 오는 이 또 다른 탄소가 같은 방향, 이 평면에 이중결합 평면 위에 있다. Everybody puts hands up을 하거나 아니면 헛스를 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지. 그럼 put your hands up이 되면 이것을 우리는 cis. 왜? 같은 방향이에요. 같은 방향으로 요 두 개의 또 다른 탄소가 이렇게 이중결합을 하게 있다라고 해서 이것을 cis. 왜냐면 이거 보면 분자식으로는 둘 다 똑같잖아요. 이거. 구분을 못 하잖아. 다만 이것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만 차이가 느껴지는 거고 그 차이는 매우 심각한 차이를 사실은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트랜스라고 하는 건 다르다라는 얘기거든. 다르다. 한쪽은 위에 올라가고 한쪽은 아래로 내려가 있는 이런 양태를 벌이고 있으니까 이것은 트랜스지. 그래서 이런 시스 트랜스 아이소머라고 하는 그런 두 번째 종류의 그런 이성질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것은 스테레오 아이소머라고 해서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해서 지금 당장은 안 나오지만 나중에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효소가 어떤 물질을 인식할 때 그런 거를 다 구분해내기 때문에 거울상 이성질체는 두 손바닥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둘 다 똑같잖아요. 둘 다 매우 못생긴 손이긴 하지만 어쨌든 5개 손가락이 다 있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두 손가락이 그러면 정말로 똑같으냐? 거울 앞에서 보면 서로 마주보는 그런 형상인데 똑같으면 이게 포갤 수 있어야지. 이렇게. 안 포개지잖아. 이런 것들을 왼손과 오른손처럼 이렇게 서로 똑같은데 부품 다 똑같은데 이게 방향이 안 맞네? 이게 마치 거울 앞에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형상이네. 이것을 거울상 이성질체 또는 영어로 스테레오 아이소머 또는 이난시오머라고 유기화학에서는 얘기하는데 뭐 어쨌든 그것이 있는데 그거 역시 지금 당장은 얘기를 할 것이 아니니까 어쩌면 그냥 지나가 되는데 문제는 요 시스 트랜스 아이소머는 요 고분자 물질을 얘기할 때 지방에서 트랜스 지방이 바로 그래서 나오는 지방 트랜스 지방 얘기를 나올 때 이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스테레오 아이소머니 이난시오머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얘들은 예를 들어서 탄소를 차에 두고 이런 식으로 네 개의 결합 기들이 있을 때 이 두 개가 둘 다 화학식으로는 다 똑같지만
엄밀히 보면은 사실 틀리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치 왼손과 오른손을 아주 보는 그런 형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반당류들은 아까 본 것처럼 알도스냐 키토스냐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있는 사슬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는 이제 고리형, 그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뱀처럼 유기화학의 그 벤젠처럼 뱀처럼 꼬리를 물어가지고서 이렇게 이 원형 모양으로 한 고리형을 왔다 갔다 알아서 보통. 그런데 이 평형 쪽으로 고리형 이 반당류가 훨씬 더 많이 존재를 합니다, 자연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당류라든가 다당류라든가 그런 것을 만들 땐 그런 고리형 단당류들이 이 연결이 되어가지고서 만들게 되죠. 사슬형은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 알파형과 베타형은 그냥 생략을 할게요. 이거 역시 유기화학에서는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알파형, 베타형,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그래서 무엇이 알파형, 무엇이 베타형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이 사슬형 포도당이 이런 식으로 접힐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밑으로 가서 접힐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얼핏 보면 이제 이 알파형, 베타형은 어떻게 처리? 이 OH가 지금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라는 차이로 알파, 베타형을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잘 보세요. 1, 2, 3, 4, 5번에 이 탄소의 번호를 매겼을 때, 1, 2, 3, 4, 5번을 매겼을 때 얘네들이 누가 이렇게 휘어가지고서 이 OH를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결합을 이렇게 만들 때 이게 위로 올라가느냐, 아래로 올라가서 이것을 이제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OH의 위치가 이 고리 평면 사이에 위아래로 서로 상대적으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선택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거 역시 보듯이 자연 상태에서 이게 훨씬 더 지배적으로 베타형 포도당이 있다는, 이거 역시 일반 생물학 시간에서, 이 일반 생물학 시간에서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알 필요 있다고 그러니까 요구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유기화학에서의 기본 상식이긴 하나 이것을 우리가 생명에서 굳이 2단계에서 알아야 될 필요는 전혀 없기 때문에 쓸데없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당들이 있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여서 축합 반응을 이루면 우리는 그 반응을 글리코시드, 글라이코시릭 링키지라고 하면서 이것은 일종의 축합 반응이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언급했듯이 그들은 항상 고리형 단당류 사이에서만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2당류 이상들은 전부 고리형으로 되어 있는, 사슬형이 아니라 고리형으로 되어 있는 당들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글라이코시드. 자, 여기서 OH 빠지고 여기서 H 빠져서 이 두 단을 연결을 이렇게 딱 하니까 이제 두 개. 과당과 포도당이 그런 식으로 축합 반응을 이루면 이제 설탕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글리코시드 결합을 몇 개를 더 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2당류라, 그 다음에 다당류와, 그 다음에 2당류도 아니고 다당류도 아닌 것이 중간에 애매한 것을 올리고당이라고 하는, 올리고당은 예를 들어서 다당류는 이게 몇백 개, 엄청나게 많은 1000개 그렇게 갈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단당류들이 2당류는 겨우 딱 2개. 그런데 이 올리고당은 뭐 10개에서 20개 정도가 있으면 우리는 올리고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당류는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2당류는 3가지 정도, 외울 필요 전혀 없는 것이고, 다만 이 3개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설탕 모르는 사람 없는 거고, 유당, 락토스 모르는 사람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저께 봤던 그 말토스라고 하는 거, 이거 역시 뭐 어저께 들어봤을 거고, 처음으로. 각각의 전부 이게 다른데, 예를 들어서 설탕이 뭘로 만들어졌느냐, 포도당과 과당으로 만들어졌다. 외워야 돼? 아니? 알 필요 없어. 모르면 찾아보면 되잖아. 그거 뭐가, 예를 들어서 무슨 메가당이, 말토스가 뭘로 이루어졌어? 포도당 2개로 이루어져 있으나 그거 알아서 뭐해. 어쨌든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설탕의 중요성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옛날 좀 이따 얘기 나오겠지만, 그래서 식물만 만들 수 있는 이당류입니다. 왜 식물만 이것을 만들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식물의 운반용입니다. 이거. 포도당을 만들잖아요. 광합성에 의해서 포도당을 만들었지. 그럼 일단 그 포도당들을 녹말로 전부 쫙 만들어가지고 녹말로 일단 임시적으로 그 엽록체에다가 저장을 해놓는단 말이야. 밤이 되면 이제 슬슬 아래 동네에 있는 불쌍한 광합성을 못하는 자기 동포들이 생각이 나가지고서 좀 보태줄까 하고 수송을 해야 돼. 수송을 하는데 그 길다란 녹말 형태로 수송을 못할 거 아니야. 무거워서 어떻게 해? 그럼 어떤 식으로? 그럼 다 하나씩 쪼개가지고 다시 아까처럼 다시 포도당 형식으로 전부 하나씩 뽀개가지고 이렇게 던져버려도 되겠지. 근데 문제가 있어. 배달 사고가 나, 포도당으로. 포도당의 형태로 던지면 아까 포도당인 가장 대표적인 환원적 당입니다. 어중이 떠중이 다 몰려들어서 나랑 놀자 하고 화학 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야. 포도당, 영양가 있는 누구든지 포도당 하면 마치 길에 있는 5만 원짜리처럼 포도당이다 하면서 집어가려고 한다. 근데 더더군다나 그 포도당은 반응성이 매우 강하단 말이에요. 아까 그 환원적 당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환원을 쉽게 해준다는 거지. 야, 내가 가져 하고 누구한테나 이 자기의 수소를 던지고서 자기는 산화가 돼버리는 그런 성질을 잘 가지고 있는 게 환원당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당의 형태로 이걸 수송을 했다가 분명히 중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탈취되거나 아니면 딴 걸로 변하는 배달 사고가 나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배달 사고가 나지 않는 튼튼한 반응성이 없는 당을 만든답시고 만든 게 설탕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식물만 이걸 만드는 거예요. 설탕의 특징은 화학 반응성이 비환원적 당이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봤던 메가당이나 설탕이나 둘 다 이당이잖아. 이당류. 그런데 메가당은 반응을 하고 왜 설탕은 반응을 안 했을까? 얘네들은 결합을 하는 방식이 그래서 자기의 이 환원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지워버린 게 숨겨버린 거야. 그래서 반응을 잘 안 해. 그러니까 안전하게 던져버려도 중간에 배달사고 난일 없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설탕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설탕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설탕은 비환원적 당이기 때문에 이것을 운반용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식물에서 만들어진 거죠. 다른 생명체가 뭐든 자기들이 포도당을 만들 능력이 있는 다른 생물체가 있어가지고서 어디 딴 데다가 자기 몸체 안에 운반을 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면 이런 것을 참조해 볼 만하겠지, 설탕은. 그러나 현재로선 그런 다른 생명체가 없기 때문에 설탕은 식물에서만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첫 시간에 누군가가 이런 비슷한 질문을 했거든요. 인공감미료, 수크랄로스라든가 무슨 아스팜탄 같은 인체해는 없나요? 라고 질문을 한 게 있습니다. 갑자기 첫 시간부터 그런 걸 훅 들어오면 어떡해. 그래서 지금 여기 얘기하려고, 지금 이 시간을 맞춰서 얘기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으나 어쨌든 자, 이게 바로 그 언급된 수크랄로스입니다. 이건 수크로스잖아요, 설탕. 근데 이름이 이 친구는 마치 나이키, 나이세 무슨 그런 것처럼 유사품이에요. 수크랄로스. 수크로스의 유사품입니다. 보면 뭔가 조금씩 다르잖아. 그러니까 수크로스가 있는 이쪽 지역에 이제 염소가 이상하게 들어있고 이쪽에 OH가 위로 올라와 있고 또 염소가 있고 하는 이런 차이들. 그러나 기본적인 기본 뼈대는 그대로 갖춰져 있고 이게 수크랄로스로서 여러분들이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은 브라운색으로 이렇게 해서 수크랄로스, 요게 이름은 다른 걸로 돼 있어 갖고 수크랄로스 자체를 정체를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인공 감미료예요.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설탕 당 만드는 회사에서 영국의 당 만드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걸 처음에 살충제용으로 만들었다는 헛소문이 있어가지고서 한때 막 돌아다니고 했어. 아니 왜 이걸 살충제로 만들어? 그랬다가 마치 다른 약처럼 화이자에서 만드는 다른 약 원래 용도보다 다른 용도로 대박을 터뜨린 그 약 알잖아요. 그 약처럼 이것도 처음에는 곤충을 죽이려고 만들었다가 나 알고 보니까 이게 너무 달아가지고서 설탕의 500배의 단맛을 내는 거라서
인공 감염을 쓰겠다는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 왜 퍼졌을까? 모르겠으나 그래서 나도 한때는 요 수크랄로스를 소개를 할 때 그거를 사실인 줄 알고 수업 시간에 그렇게 그 가짜 뉴스를 퍼뜨린 적이 있어요. 반성합니다. 그런 그 가짜 뉴스가 얼마나 정말로 그럴듯하게 만들어졌냐면은 막 이런 얘기까지 해가면서 가짜 뉴스가 퍼졌었어. 가짜 뉴스의 무서움. 원래 이걸 팀장이 이걸 만들고 나서 다른 단계에서 신참, 뭐 인턴 비슷한 신참한테 맡겨놓고 우리 점심 먹으러 간다. 그러고 이거 좀 테스트 좀 해봐라. 그러고 갔다 왔는데 이 녀석이 테스트란 말을 잘못 듣고 테이스트로 잘못 듣고서 테스트 해봤어? 그랬더니 되게 달던데요. 그러니까 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지금 그걸 먹었단 말이냐? 그래가지고 이게 세상에 설탕 대신 나오게 됐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너무나도 그럴 듯한 거짓말이 있는데 그만큼 달아요. 이게. 달면서 이걸 왜 살충제로 쓰겠다는 얘기가 이런 생각이 떠올려졌을까 하면은 이게 바로 그 인공 감미료로 용도로 처음에 의도했던 그것과 똑같은 맥락인데 설탕과는 다르게 설탕은 몸에 들어오면 이게 이제 분해가 됩니다. 설탕을 인식을 하는 효소가 있죠. 술쿠레이제라고 하는 효소가 있어가지고서 이걸 잘라낸단 말이에요. 잘라서 다시 퍼져나고 과당으로 분해해서 우리가 쓴다. 그런데 이 친구는 본 적이 없단 말이야. 수크랄로스는. 그러니까 이거 정말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효소는 이걸 기가 막히게 구분을 해내고서 자 이것도 설탕하고 비슷하니까 이거 좀 분해해주라고 주는데 효소는 내가 뭐냐? 하면서 너 이거 설탕 아니잖아. 안 자른다. 못 자르는 거지. 그러니까 분해가 못 되고서 그대로 몸에서 그대로 빠져나가거나 이것을 만약에 정말로 살충제로 썼다면 이것을 모르고 달리던 수프랄로스 하면서 먹은 이 갑자기 또 애들이 나오고 미안. 그래서 그 곤충은 굶어 죽는 거지. 난 먹었는데 왜 이렇게 배가 고플까 하고 계속 또 먹어봐야지 하고 먹다 굶어 죽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지. 그러면 친환경 살충제 얘기 되네. 그런데 그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될 일이 그 곤충을 잡겠다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살충제로 써본 일은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로 그 인공 감미료도 바로 똑같은 이유로 먹고 달고 좋긴 하나 이게 그대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 배사되지 않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무런 인체 해가 없습니다 하고 그래서 파는 거지. 그런데 이제 환경단체에서는 인체에 정말 해가 없어? 하고 검사를 해본 아닌데 내가 얘를 쥐한테 이거를 막 용량을 막 이 정도로 해놨더니 뭐 쥐의 간이 이상해지고 그렇던데 라는 보고를 또 내는 거지. 근데 이제 그걸 또 다 믿을 수가 없는 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인데 이런 거를 테스트할 때 환경단체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GMO가 인체에 해롭다라는 테스트를 할 때 환경단체에서 어떻게 하냐면 GMO 옥수수를 먹이는데 쥐한테 그럴 때 쥐가 보통 한 요 정도 먹어야 될 거를 한 이 정도 먹인단 말이야. 그럼 쥐가 배 터져 죽지. 이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그래놓고 GMO가 환경에 유해한 뭐 이거 하고 또 결론을 내거든. 자기들이 원하던 대로 엄청나게 어떻게 효과를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옥수수를 치사량의 옥수수를 먹이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GMO라 할지라도 그렇게 먹어서 아무런 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리포트가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 수크랄로스도 또 그렇다고 해서 수크랄로스를 만들어내는 회사 또는 그 만들어내는 회사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연구하는 연구자들 말을 믿을 수만은 또 없는 게 그들은 또 항상 안전하다는 쪽으로만 이 데이터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이 사람들의 그 political interest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다녀야 되는 건데 그 경계선상에 있다고 보면 되죠. 일단 드러난 건강의 유해는 아주 유독 그렇게 두드러지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FDA나 무슨 데서 허가를 해서 놔뒀겠지. 그러나 잠재적으로 어쩌면 다른 거 전부 식음을 전폐하고 수크랄로스만 계속 먹으면 어쩌면 해가 있을 수도 있겠지. 저 그런 정도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비슷한 인공 감미료로 이제
아스파르탄산도 이렇게 있고 사카린도 있고 그래서 수크랄로스는 여기에 스플렌도라는 이런 노란 이런 트레이드 네임으로 창표로 간혹가다 보면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 이런 인공 감미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명가당 필요 없고 젖당도 필요 없고 45번 올리고당은 다음 시간에 하죠.